싸면 사세요. 조정장입니다. 그리고 싸서 사가지고 더 떨어지더라도 기다리세요, 오를 때를. 왜냐하면 서울은 바닥을 다졌고 상승할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튜버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나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아니야, 이건 폭락장 아니야, 이거는 조정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런 기준들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를 좀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저는 20가지를 보지만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6가지. 그리고 저는 이 20가지 통계를 보면서 또 하나는 임장을 많이 가요. 제가 좀 요번에 수도권 쪽으로, 왜냐하면 전셋값이 많이 상승할 것 같아서 서울의 전셋값이 많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탈서울을 해요. 탈서울을 하면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도권의 매매 가격이 상승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에 알짜배기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 생활 인프라 정말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1억 몇천밖에 안 돼. 근데 전세가랑 매매가가 1,000원, 1,000만 원, 2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차상위 계층의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탈서울을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소액 투자자분들은요, 그런 아파트를 사서 좀 시세 차익을 보고 자기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임장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상승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6가지가 가처분 소득 증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거는요, 그 가정 안에서 소득이 증가를 해야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그 증가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가 상승 기조. 전세가 상승 기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2020년 7월에 그 임대차 3법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때 7월부터 전세를 했던 그 전세 소유자들이 2년하고 또 2년 갱신. 그러면 만기가 언제예요? 2024년 7월이죠. 올해부터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2020년 7월에 그 전세를 매겼던 사람들의 그 전세 수요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4만에서 5만 건이에요. 그러면 이제 5만 건이 몰려오는데 입주 물량은 적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 상승하겠죠. 전세가 상승 기조가 지금 되게 올해 7월하고 내년 7월이 이제 그 임대차 3법에 포함되는 전세 물량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공사비 상승. 그리고 10억 미만의 아파트 오타 났네요. 소진. 그리고 아파트 거래량 되게 중요해요. 거래량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도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5번째,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야 GDP가 상승을 하고, GDP 상승하면 바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증대, 제가 예전에 세미나에서 엄청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매일이 아니고 자주 만나면은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좀 자주 싸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 아파트 너무 가격 상승했어. 폭락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를 것 같은데요. 왜 오를 것 같냐? 뭐 이런 얘기는 막 논쟁을 막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제가 맞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번 불안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외화 보유액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그 외화 보유액이 10%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 제가 걱정도 되고, 또 해외에 보내는 외화를 가지고 일정 금액 이상은 신고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절차별로
3단계에 의해서 그걸 해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외화가 많이 빠져나가고 보유액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때 제가 와, 이러다 IMF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다독여줬던 부분이 바로 이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증대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이거거든요. 국내 5대 해외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냐? 되게 오래전부터, 2017년부터 우리나라는 해외 매출 비중을 점점점 늘려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국내 5대 기업의 매출 증대 해외 매출 비중이 70%예요. 그리고, 보시면 100대 69개사가 지금 이 회색이 국내 매출이고, 요 파란색이 해외 매출이거든요. 50%가 넘었어요. 10대 기업은 60%가 넘었고 5대 기업은 70%가 넘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IMF 오는 거 아니냐고 걱정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삼성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200조가 넘는다. 그게 국내에 들어오면 내수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삼성만 그러냐? 많은 대기업들이 평균적으로 5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들어올까 봤는데 좀 이따 뒤에 뉴스를 보시면은 대략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2026년 7년을 강조했던 그게 뭔지가 이 기사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대 기업으로 넓혀서 보면 총 매출 700조예요. 해외 매출 400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돈을 세금 내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내수 시장이 좋아지겠죠. 자, 요게 바로 상위 20대 기업의 국내 매출, 해외 매출 보면 어때요?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월등히 높죠. 하위 80대 기업도 볼게요. 어때요? 상반기 2021년 상반기를 봤을 때 해외 매출에 많이 증대했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밖에서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돈을.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2021년 상반기 업종별 매출액인데 의학하고 의료 같은 경우가 증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매출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IMF 한국 경제 성장률 향후 5년간 2% 초반대 정체라고 했어요. 정체라고 했는데 2% 초반대여도 저는 코로나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6%, 2.7% 정도였거든요. 근데 유럽이 어땠어요? 마이너스 대였죠. 마이너스 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GDP가 3만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DP가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런데 아직 4만까지는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 전망을 이렇게 내세웠는데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해외 유보금, 국내 유턴 작년 10배, 경상수지 개선 기대라고 했는데 질주하는 현대차. 그래서 2023년 6월에 나오는 뉴스예요. 그래서 1분기가 100억 8천. 그래서 달했는데 요게 이제 터널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대략적으로 계산, 이렇게 많은 돈은요, 한 번에 막 들어오진 못해요. 한 3년에 거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2026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기업 쌓아둔 자금 유턴 본격화라고 해서 뉴스가 나왔죠. 삼성전자는 올 1분기 해외 배당이 8조예요. 1분기 배당만. 그리고 해외차 2023년 59억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SK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가속화하고 당분간 국내로 배당금을 들여오기보다는 해외 법인에서 자금을 몰아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해요. 사실은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오른 환율만큼 세금을 감면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감면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다가 이제 삼성인 아메리카라고 해서 해외 브랜드를 내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삼성은 언제 들어오냐?
이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내 반도체 제조 공장인데 얘를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를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화성 공장도 되게 커요. 43만 평. 평택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82만 평. 그리고 120만 평을 계획했지만 82만 평. 그리고 남사에 이미 또 700만 평 또 예측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700만 평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야 돼요. 요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그래서 요게 언제냐? 2028년부터 착공이 들어갈 예정이다. 그전에는 땅을 다지고, 그러면은 2028년부터 돈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돈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충청등 60조를 투자할 거다라고 해서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가처분 소득을 보여주는 건데, 2023년 3분기예요. 아직 이제 하반기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 지출이에요. 1분위가 이제 가장 낮은 층, 그리고 2분위가 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지? 중산층보다 좀 아래죠. 3분위가 중산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분위, 5분위가 이제 상위 계층인데, 요 분홍색이, 이게 주황색이 이제 소비 지출이고, 이게 상아색이 소득이에요. 그러면 차상위 계층이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죠. 보시면, 112만 원을 받으면 지출이 12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분위 같은 경우에는 272만 원을 받는데 190만 원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3분위는 422만 원을 벌어들이는데 254만 원을 써요.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뭔지 아세요? 여기에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감되고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거는 주택가격 상승과 하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매가가 상승하고, 또 전세가가 왜 상승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의 인구가 938만, 그쵸? 지금 자가 비율이 경매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자가 비율이 사실 50% 중반 좀 못 미치다가 지금 40% 후반대에 머물러요. 47%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47%만 갖고 있고 나머지 50%는 전세를 살던가 월세를 살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4만 건들이 나오고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수도권 밖으로 밀려나던가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그 전세를 살던가 뭐 이런 결정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10% 빠졌던 그 자기 집을 잃었던 분들은 다시 살 계획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50%의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 수요가 같이 복합적으로 가면 매매가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처분 소득 증감률 추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였대요. 한국의 경제 성장률, 가처분 소득의 증감, 거래량과 전세 물량,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중대기업의 해외 매출, 기준금리, 환율, 자가비율 점검하고 정책과 규제와 대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제 온라인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계대출 비율이 많이 올라가면, 우리 거의 한 160% 이상 올라가면은 거의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00%에서는 풀어주기도 하고. 근데 해외는 80%가 넘어가거나 70%가 넘어가면 바로 규제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세가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160%에서 그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대출의 규제는요, 왜 중요하냐? 정책과도 굉장히 연관 있고 규제와도 상관이 굉장히 있습니다. 자, 보세요.
2023년에 바닥 찍었죠. 초에 바닥 찍었죠. 그런데 8월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거래량 없고 난리 치다가 이자가 높아져서.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보금자리 특례론은 30조를 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와 정책들이 맞물리면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예민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가 언제 들어오느냐. 2028년에 보시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위한 기반 시설이 이제 끝날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잖아요. 통상 7년 정도 산단 조성 사업기간 5년 정도 단축될 거라고 했는데, 그럼 2028년에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는 내년 중하반기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자금을 집어넣는 걸, 들어오는 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 요 근거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030년이면 일부 가동을 할 거다. 일부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추측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투자를 한다. 지금 해외에서 200조 갖고 있는 거를 빨리 들어와야 300조가 투자가 되겠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국채과제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채과제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물려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10만 제곱미터네요. 700만 평이 아니라 710이면 37에 21, 한 300만 평이죠. 214만. 그러면 이 정도의 크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투자 결정에 300조 투자, 160만 고용, 700조 원의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 임대차법 시행 전 이렇게 4억 9천대였는데 임대차법 시행하고 나서 6억 7천, 1억 이상 올라갔죠. 근데 이거 보면은 사실 제가 이걸 왜 올랐을까 봤는데 임대차법 때문에 올랐다, 얘는 내렸다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월 17일하고 5월 28일에 하느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전세 가격에 대해서 좀 가격이 하락을 했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했던 그때가 요 다음이에요. 2020년 7월 다음. 그렇기 때문에 작은 평수 살던 사람들이 큰 평수도 높여가기도 하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2020년 8월에서 12월까지 전세가 3.3%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땐 금리 인하에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갱신 청구권 전세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차이 그리고 얘네들을 봤을 때 거의 신규 계약건이 2만 건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이 한 4만 정도 쌓여있다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전월세 거래량 2025년까지 이렇게 늘어나고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현황들인데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올해 하고 내년에 전세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 또 하나 준비를 했어요. 진짜 폭락장은 언제냐면요. IMF예요. 데드캣 바운스는 2008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08년에는 조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IMF가 진짜 폭락장이죠. 자, 보세요. 특징적인 거. 경제성장률 하락했죠? 경상수지 적자 났다가 나중에 2016년에 흑자 나고, 이런 신용등급도
나빠졌고. 근데 지금 2016년을 비교해서 요걸 보시면은 2016년하고 지금 2024년하고 되게 비슷한 형태라는 거 좀 느껴지실 거예요. 예, 이렇게 탈서울족들이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이제 소액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 쪽으로 좀 집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를 좀 봐둔 곳들이 있는데 나중에 물건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재밌는 내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1998년에서 2014년까지를 쭉 보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 지수 추이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기준금리 변화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IMF 때랑 2008년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의 차이 그걸로 봐도 폭락장과 조정장인 거를 느낄 수가 있죠. 자, 보시면 자, 2008년에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 어때요? 기준금리 5% 넘었죠. 그리고 2%대로 하락을 했어요. 지금 어때요? 3.5죠. 이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바닥치고 상승하는 거. 그리고 얘는 갑자기 상승해서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는 아니고 조정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IMF 금리 얼마였을까요? 10% 펄쩍 넘었죠. 요게 바로 IMF 때, 요 앞에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97년, 98년이 IMF 때니까 이렇게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다. 지금도 사실 물가는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맞물려서 조합을 해보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